이 카세트 어디서 났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길거리, 붕어빵을 팔던 한 소녀 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소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의 당황한 채 카세트를 꼭 움켜쥐고 있었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붕어빵을 팔던 소녀가 낡은 카세트를 켠 순간 어떻게 고급 승용차들이 줄줄이 몰려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9살 오설아는 길모퉁이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죠.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여봐도 칼바람은 얇은 패딩 사이로 파고들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설아는 자리를 뜰 수 없었죠. 오늘 번 돈이 내일 할머니 약값이 되고 모레는 대학원서 접수비가 될 테니까요. 설아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부터 스스로 알바를 해왔습니다.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용돈이라는 건 사치였죠.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카페에서 수다 떨 때 설아는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설아는 꽤 성적이 좋았고 특히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게 설아의 오랜 꿈이었죠. 어릴 때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사면 할머니를 고쳐드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4년 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난 엄마를 보며 그 마음은 더 굳어졌죠. 돈이 없어서 아픈 사람이 죽는 세상, 설아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꿈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스스로도 사치라고 여기며 꾹꾹 눌러놓은 꿈. 바로 노래였죠. 설아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노래만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학교 축제 때 무대에 서면 선생님들조차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말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당장 내일 밥값도 걱정인데 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유독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4년 전 그것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설아는 무심코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 낡고 빛바랜 빨간색 카세트였죠.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 이 카세트와 테이프 하나가 엄마에게서 받은 전부였습니다. 설아는 카세트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재생 버튼은 반들반들해져 있었죠. 엄마가 얼마나 이 카세트를 아꼈는지, 얼마나 자주 이 버튼을 눌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노래가 딱 한 곡 들어 있었어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노래. 하지만 엄마는 그 노래를 수천 번도 넘게 들었죠. 설아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는 항상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엄마는 그 노래를 들으며 가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설아도 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가사 중에 엄마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서연아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설아는 궁금했죠.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길래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걸까? 하지만 엄마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의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노래에 담긴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손님이 없는 거리, 설아는 심심함을 달래려 카세트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기타 선율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설아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도 잊은 채, 붕어빵 굽는 것도 잊은 채, 그렇게 노래에 빠져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검은 코트에 모자를 눌러 쓴 채 무심히 걷고 있었죠. 에이비엔터 소속 아티스트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박준호, 이선호 사장의 오랜 매니저였죠. 준호는 붕어빵 굽는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늦추다가 문득 귀에 익은 멜로디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노래는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노래였어요. 아니, 들어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장님이 가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듣던 바로 그 노래였죠. 발매된 적도 없고 세상에 딱 하나뿐인 테이프에만 담긴 노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길거리 붕어빵 가게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까요? 준호는 황급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준호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 노래요. 사장님이 가끔 듣던 그 노래. 지금 길거리 붕어빵 가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거기 어디야? 위치 보내. 그로부터 10분 후, 설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한적하던 길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줄이 멈춰 섰고 그중 가장 앞에 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기 때문이죠. 검은 코트, 선글라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에도 익숙한 듯한 당당한 걸음걸이. 설아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이선호. 대한민국 서열 1위 엔터테인먼트 에이비엔터의 사장이자 한때 온 국민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전설적인 가수.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설아 앞에, 이 초라한 붕어빵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혹시 붕어빵 드시려고 오신 건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선호의 시선은 붕어빵이 아니라 설아의 손에 들린 카세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그 노래를 향해. 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그의 눈이 카세트의 빨간색 외관을 훑쳤고 이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세트. 선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죠. 어디서 난 거예요? 설아는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명인이 자신의 카세트를 묻다니 너무 뜬금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진지한 눈빛에 설아도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유품이라고요? 선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카세트를 바라보았죠. 모서리가 다른 빨간색 카세트. 20년 전 자신이 직접 선물한 바로 그 카세트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연이에게 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 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돌아가신 엄마 이름을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상대방의 절박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죠.
오서연이요. 저희 엄마 이름은 오서연이에요. 그 순간 선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내려친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선호는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죽었다고요?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우는 걸까요? 엄마와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희 엄마 아세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죠. 서연아.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카세트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노래 속 서연아라는 가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죠. 설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겨울날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엄마의 카세트를 보고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가 평생 들었던 이 노래에 저토록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설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무너져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22년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하숙집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6살 이선호, 낡은 기타 케이스 하나와 얇은 가방이 전 재산이었죠. 방은 가장 싼 옥탑방으로 달라고 했고 보증금은 다음 달에 꼭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그 청년을 들였죠. 눈빛이 맑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선우는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지 3년째 기획사란 기획사는 다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노래는 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연습생으로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오디션을 보려면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선우에겐 둘 다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좋았으니까요.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우는 카페 무대를 돌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카페나 술집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남은 돈은 하숙비로 모았습니다. 하숙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선우가 옥탑방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문을 열어보니 밥상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6살 선우와 동갑인 하숙집 딸 오서연이었죠. 서연은 엄마가 밥 안 내려오냐고 해서 가져왔다며 밥상을 내밀었고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노래 연습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더니 서연은 아까 노래 들었는데 좋았다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자주 옥탑방을 찾아왔습니다. 밥상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빨래를 걷어왔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선우의 방 앞에 섰죠. 선우도 그런 서연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다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땀 흘리고 밤새 카페 무대를 돌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쓰던 두 사람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반말을 놓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선우가 무대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하숙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죠.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기다렸다며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죠. 선우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렇게 둘 사이에는 조금씩 사랑이 싹텄습니다. 선우가 무대 설 곳이 없을 때면 서연이 용돈을 쥐어줬고, 오디션에 떨어져 풀이 죽어 돌아오면 서연이 등을 토닥여줬죠. 서연은 선우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했습니다. 넌 꼭 될 거라고, 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서연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런 서연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꼭 성공해서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무명이었지만 서연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함께 보낸 시간만큼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여름밤 옥탑방 창문으로 별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선우가 기타를 치며 새로 만든 노래를 불러주었죠. 서연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서연아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멜로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노래가 끝나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우는 기타를 내려놓고 서연의 손을 잡았죠. 자기는 아직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서연은 한참 동안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볼품없는 옥탑방, 낡은 기타, 내일도 알 수 없는 무명 가수. 객관적으로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연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야, 성공 안 해도 결혼할 거라고. 그날 밤 선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이 여자 곁에서 노래하며 살겠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사람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렇게 깊이 사랑한 사람과 20년이 넘도록 헤어져 있게 될 줄은. 운명은 가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갈라놓곤 하니까요. 하숙집 옥탑방, 별이 쏟아지던 그 여름밤의 약속. 그 약속은 두 사람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하숙집에서 서연과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선우의 눈에 한 장의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신인 가수 오디션, 우승자에게는 정식 데뷔 기회 제공. 대형 기획사도 아니었고 상금이 큰 것도 아니었지만 선우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안 되면 정말 포기하자. 28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오디션 당일 선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기타를 점검했습니다. 줄을 새로 갈고 케이스를 닫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노래를 불러봤죠. 서연은 그런 선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꼭 될 거야. 고마워. 다녀올게.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숙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기타 케이스, 가슴에는 서연의 응원을 품은 채 오디션장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눈빛이 살아있었고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선우는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후회 없이 부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선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선우는 기타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죠. 심사위원석에는 서너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3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빛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이 오디션을 주최한 기획사의 대표 강태주였습니다. 선우는 준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이었죠. 가사에는 서연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멜로디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생과 희망이 녹아 있었습니다. 첫 소절이 나오자 오디션장이 조용해졌고 후렴이 터지자 몇몇 심사위원의 눈빛이 달라졌죠.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주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선우의 노래가 가장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죠. 강태주는 오디션이 끝난 후 선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노래는 특별해. 꼭 우리 기획사에서 데뷔시키고 싶네. 선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수십 번 떨어지던 자신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죠. 그날 밤 선우는 하숙집으로 달려가 서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선우를 끌어안았죠. 축하한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둘은 좁은 옥탑방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곧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로부터 석 달 후 선우는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데뷔곡은 오디션에서 불렀던 바로 그 자작곡이었죠.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차트 순위가 수직 상승했고 방송국마다 선우를 부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선우의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가사, 가슴을 파고드는 멜로디, 그리고 듣는 사람의 눈물샘을 건드리는 목소리. 대한민국의 이선호라는 이름 석자가 각인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데뷔 6개월 만에 선우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 1년이 지나자 누구나 아는 국민 가수가 되어 있었죠. 광고 제의가 쏟아졌고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었습니다. 가난한 무명 가수였던 선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선우를 아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죠. 좋은 스케줄만 골라주고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붙여주고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우도 강태주를 믿었죠.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우는 강태주를 형처럼 따랐고 강태주도 선우를 친동생처럼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주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기획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이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게 하려면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사생활도 모두 통제해야 했죠. 강태주는 선우의 주변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다고? 지금 이 인기에 그런 소문이라도 나면 선우는 물론이고 기획사 전체가 휘청거릴 것이었죠. 팬들은 가수의 연애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 번 등 돌린 대중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주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를 떼어놔야겠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선우가 최정상의 자리를 굳히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강태주는 웃는 얼굴로 선우를 대했고 선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선우는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녹음한 노래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였죠. 세상에 딱 두 개뿐인 테이프,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서연에게 주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테이프에 담긴 노래는 데뷔곡도 아니었고 발매된 곡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연만을 위해 만든 노래, 서연의 이름이 가사에 들어간 바로 그 노래였죠. 선우는 빨간색 카세트에 테이프를 넣어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스케줄 틈을 내어 하숙집을 찾아갔죠. 이건 세상에서 너한테만 주는 선물이야. 내 마음이 전부 담긴 노래야. 서연은 카세트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매일 들을 거라고 대답했죠. 선우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꿈을 이뤘고, 세상이 자신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서연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사 대표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성공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선우는 몰랐습니다. 강태주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길이 곧 서연에게 닿게 될 거라는 것을. 선우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강태주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서연이 하숙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강태주였죠. 서연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태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자신은 선우가 소속된 기획사 대표라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 했죠. 서연은 선우에게서 기획사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강태주는 서연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고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죠. 강태주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마치 선우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선우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강태주의 말은 점점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인기가 지금 절정인데 이 시기에 연애 소문이 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죠. 팬들이 등을 돌리면 가수 생명은 끝이라며 선우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서연도 알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죠. 강태주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죠. 이건 성의예요. 서연 씨가 조용히 떠나주시면 선우는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선우 씨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강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죠. 서연이 진심으로 선우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연이 옆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해라고, 선우가 더 높이 올라가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계속 선우 옆에 있으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했죠. 선우와의 관계를 언론에 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우뿐 아니라 서연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협박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우 꿈을 망치고 싶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라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강태주가 떠난 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선우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의 성공을 바랐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강태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옆에 있으면 선우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고. 내가 짐이라고. 며칠 동안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고 가끔 전화로 목소리를 들을 뿐이었죠.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더 큰 짐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결국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선우의 앞길을 막지 않기로. 이 아이는 혼자 키우기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자신이 물러나기로.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선우에게 받은 빨간색 카세트만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숙집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딸 편에 서주기로.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죠. 선우는 녹음 중이라 바빴지만 서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꼭 시간 낼게.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 말이 전부였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녕이라는 말도.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선우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연락처도 끊은 채,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죠. 하숙집은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넘겼고 아는 사람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우가 하숙집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죠. 선우는 미친 듯이 서연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도 어디에서도 서연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버릴 리가 없다고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죠. 강태주는 그런 선우를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아마 선우가 너무 바빠서 여자가 지쳤나 보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라며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죠. 선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서연을 잊지 못한 채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죠.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서연이 남기고 간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노래를 들으며 서연이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선우가 행복하기를, 선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것만 바랐죠.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고 서연은 힘들어도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딸을 낳았습니다. 눈이 맑고 예쁜 아이였죠. 서연은 아이 이름을 설아라고 지었습니다. 눈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였죠.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서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서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설아의 외할머니는 딸과 손녀를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서울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를 했고 서연은 아이를 업고 공장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팍팍했지만 셋이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죠. 서연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설아를 안아주었고 외할머니는 손녀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이었죠. 서연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빨간색 카세트를 꺼내 노래를 틀어놓는 것이었죠. 낡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 기타 선율과 함께 울려 퍼지는 따뜻한 멜로디. 서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가끔 창밖을 바라보았고 설아는 엄마 품에 안겨 그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린 설아는 그 노래가 좋았습니다. 가사의 뜻은 몰랐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자신도 좋았죠. 특히 노래 중간에 나오는 서연아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설아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나오는 노래, 그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 부분이 나오면 항상 눈을 감았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왜 엄마가 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설아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동요대회가 열렸는데 선생님이 설아에게 나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죠.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 객석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잠시 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른 부모님들은 저 아이가 누구 집 아이냐며 수군거렸죠. 서연은 객석 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 목소리, 저 음색, 저 감정 표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닮은 건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날 밤 서연은 설아를 재우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설아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게. 누굴 닮은 건지.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죠. 설아는 자라면서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면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설아는 가수가 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꿈을 좇을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대신 설아에게는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었죠. 외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는 날이 많았고 약값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죠. 설아는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할머니를 고쳐드릴 수 있을 텐데 돈 없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설아가 10살 되던 해 외할머니가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없었죠. 서연은 밤낮 없이 일했고 설아도 학교 끝나면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설아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꼭 의사가 되겠다고, 아픈 사람을 돈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꿈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무대에 서면 가슴이 뛰었죠. 엄마가 틀어주던 그 카세트 노래를 따라 부를 때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 설아는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노래 부른 사람 누구야?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야. 세월이 흘러 설아는 중학생이 되었고 서연은 여전히 힘겹게 일하며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죠. 셋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가끔 TV에서 선우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대에서 빛나고 있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어 있었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설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노래가 자신의 존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그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엄마의 추억이 담긴 노래라고만 생각했죠. 서연은 언젠가 설아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계속 미뤄졌고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서연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설아가 15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서연은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함을 느꼈죠. 밥맛도 없고 몸무게도 줄었고 가끔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버텼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병원을 찾았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죠. 서연은 혼자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딸과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얼마나 남은 거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병원을 나온 서연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따뜻했고 봄꽃이 피어 있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곧 떠나야 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아였죠. 15살 아직 어린 딸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만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딸보다 먼저 가야 하는 게 부모 도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서연은 어머니를 안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설아 앞에서는 티내면 안 돼요. 서연은 설아에게 병을 숨겼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딸의 일상이 무너질까봐. 그냥 요즘 좀 피곤하다고, 병원에서 영양제 처방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설아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엄마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됐죠. 어느 날 서연은 설아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설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자신이 많이 아프다고,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했다고.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지? 엄마, 거짓말이라고 해. 미안해, 설아야. 엄마가 더 오래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설아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서연도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죠. 좁은 방 안에 두 모녀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한 가지를 꺼내게 됩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20년 가까이 잊지 못한 사람, 이선우였죠. 서연은 TV에서 가끔 선우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대에서 빛나고 있었고, 이제는 AB엔터의 사장이 되어 있었죠. 단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미련이라고 해도 좋았고, 어리석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AB엔터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AB엔터테인먼트입니다. 서연은 자신이 이선호 사장의 옛 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꼭 연결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했죠. 하지만 상대방은 사장님은 바쁘시다며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내 연락처라도 전해달라고, 서연이라고 하면 알 거라고. 그 전화들은 회장실로 보고되었습니다. AB엔터는 강태주가 오래전 회장으로 올라가 있었고 사실상 선우 위에 군림하고 있었죠. 강태주는 보고를 받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이라고? 그 여자가 아직 살아 있었어? 강태주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절대 연결하지 말라고, 선호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말라고. 직원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회장님 지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강태주는 서연에 대해 더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서연이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더더욱 연결해주면 안 된다고. 저 여자가 죽기 전에 선우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날 수도 있었죠. 아니,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죽어라. 그게 다들 편한 거다. 그는 서연의 전화를 철저히 차단했고 선우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사장님은 통화가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고 자신의 연락처를 전해달라는 부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대면 선우가 알 텐데 왜 연결이 안 되는 걸까? 시간이 흘러 서연의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가 됐죠.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선우에게 보내는 편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은 편지. 그리고 AB엔터로 보냈죠. 그 편지도 강태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주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죠. 선우에게는 한 글자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전화가, 자신의 편지가 모두 강태주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선우가 자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그저 선우가 바쁘거나 혹은 자신을 잊었거나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떠났으니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은 설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설아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빨간색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다른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그 카세트를. 설아야, 이건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야. 이제 너한테 줄게. 엄마, 이 안에 노래 있잖아. 네가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아빠야.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아빠라고? 그동안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친아빠라니.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었죠. 자신이 왜 떠나야 했는지, 왜 그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은 설아의 손에 카세트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우리 설아 사랑해.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약속해.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설아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점점 감겨갔죠. 마지막까지 선우를 보지 못한 채 서연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44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외할머니와 설아 단둘이 서연을 보냈죠. 설아는 엄마의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는 빨간색 카세트가 꼭 쥐어져 있었죠. 친아빠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엄마는 평생 혼자 살았을까? 왜 이 노래를 들으며 울었을까? 설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이제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우는 서연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았다는 것도,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20년 전 사라진 첫사랑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죽어갔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죠. 강태주는 서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비밀은 영원히 묻힐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남긴 카세트가 4년 후 겨울날 붕어빵 가게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될 줄은 강태주도 몰랐으니까요. 선우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죽었다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행원들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설아는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 엄마와 무슨 사이길래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죠. 붕어빵 화덕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카세트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우가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수행원의 부축을 뿌리치고 스스로 몸을 일으켰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소녀의 얼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눈매가, 입술 모양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4년 전이라고, 자신이 15살 때였다고. 선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4년 전이라면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 출연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었겠죠.
그동안 서연은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었냐고. 설아는 폐암이었다고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다고 대답했죠.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바라보며 물었죠. 혹시 아버지는요? 설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안 계셨어요. 저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셋이 살았어요.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안 계셨다고? 그러면 서연은 혼자 아이를 키운 건가? 결혼도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선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소녀는 19살이라고 했죠. 20년 전에 떠나서 19살 된 딸이 있다면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선우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카세트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유품이라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맨날 이 노래를 들었다고 했죠. 선우는 카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닳아버린 모서리, 반들반들해진 버튼. 20년 전 자신이 직접 선물한 바로 그 카세트였습니다. 서연이 그걸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떠나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건네며 말했죠. 나는 이선우라고 해요. 어머니, 오랜 지인이에요. 설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AB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선우. 설아의 눈이 커졌죠. 진짜 그 유명한 사람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지인이라니, 엄마가 이런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 선우는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느냐고, 할머니는 건강하시냐고. 설아는 대답했죠. 이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외할머니와 둘이 산다고.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누워 계신다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선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면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면서 홀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선우는 자신이 그동안 뭘 했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받으며 살 때 서연의 가족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우는 다시 한번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수록 서연을 닮아 있었죠. 눈매, 코, 입술 모양. 그리고 어딘가 자기 자신과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인 걸까? 서연이 떠날 때 임신하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걸까?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죠. 아니,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자신은 뭘 한 건가? 20년 가까이 자기 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설아가 추운지 어깨를 움츠렸고 선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추위에 아이를 세워두면 안 되겠다 싶었죠.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나 싶었지만 엄마의 지인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선우는 설아의 번호를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꼭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때 어머니 이야기 더 듣고 싶다고. 선우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붕어빵 화덕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 빨간색 카세트를 품에 안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선우는 창문을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네가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웠구나.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선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니저 박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준호야, 나 그 아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네? 그 붕어빵 파는 아이요? 응. 그 아이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박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의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선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우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죠. 서연이 떠난 시점, 설아의 나이, 카세트의 존재,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했죠.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서연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는 해주겠다고 선우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머니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했죠.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유명인이 왜 자꾸 자신을 만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지인이라는 말에 혹시 엄마에 대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우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왔죠. 유명인이라 눈에 띄면 곤란했으니까요. 설아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어색하게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고급 카페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설아가 묻자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주 오래전에 알았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만났다고.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엄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선우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설아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엄마가 공장에서 일했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셨다고, 그래도 자신에게는 항상 웃어주셨다고. 선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설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엄마 이야기에 슬퍼하는 걸까? 그냥 지인이라기엔 반응이 너무 컸죠. 저기, 혹시 엄마랑 어떤 사이셨어요?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연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한 사람이라고? 엄마의 연인이었다는 건가? 설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선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가수 지망생이었을 때 서연을 만났다고, 서연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20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설아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였죠. 엄마의 과거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선우는 설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설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빨간색 카세트를 건네며 했던 그 말. 엄마가 이 노래 만든 사람이 내 친아빠라고 했어요. 선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습니다. 서연은 임신한 채로 떠났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던 것이죠.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 건지 몰랐죠. 그런데 선우의 다음 말에 설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노래 만든 사람이 나야. 내가 내 친아빠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선우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친아빠라고?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이세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죠. 그 카세트, 그 테이프,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딱 두 개만 있어.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서연이한테 줬어. 20년 전에.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죠.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니. 선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빨간색 카세트였죠. 낡고 닳아 있었지만 설아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선우는 카세트를 열어 안에 든 테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봐, 똑같지? 이건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서연이를 위해 만든 노래. 발매도 안 했고 아무한테도 안 들려줬어. 오직 서연이한테만 준 노래야. 설아는 두 카세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죠. 색깔도 모양도 다른 부분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치했습니다. 선우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 서연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 네가 태어난 것도 서연이가 혼자 널 키운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도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19년 동안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피했고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내 아빠예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내가 네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년 동안 불러보지 못한 단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호칭. 아빠.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죠. 설아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딸, 19년 만에 만난 딸. 품 안에서 설아가 울고 있었고 선우도 함께 울었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둘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외할머니가 아플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래도 셋이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죠. 설아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잡아주던 엄마, 카세트를 건네며 친아빠 이야기를 해주던 엄마.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아빠가 잘 되길 바랐다고.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했던 것입니다. 출산도, 육아도, 병도, 죽음도.
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서연이가 마지막에 나를 찾았다며?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AB엔터에 연락했다고, 하지만 연결이 안 됐다고 들었다고. 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락이 안 됐다고? 서연이 자신을 찾았는데 왜 자신에게 아무 보고도 없었던 걸까? 선우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은 눈앞에 있는 딸이 중요했습니다. 선우는 설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설아야,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늦었지만 아빠 노릇할게. 네가 허락해준다면. 설아는 눈물이 글썽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 만에 찾은 아버지, 이제야 만난 가족. 설아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었죠. 아빠. 선우는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호칭, 19년이나 늦게 들은 그 단어. 선우는 설아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그런 빛이었죠. 20년 만에 이어진 인연, 19년 만에 만난 분여.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선우는 설아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허름한 빌라 앞에서 설아가 내렸고 선우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자신의 딸이 저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에도 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매니저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준호야, 나 회사 가야겠어.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준호는 영문을 몰랐지만 차를 AB엔터 사옥으로 돌렸죠. 선우의 머릿속에는 설아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AB엔터에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그게 4년 전 일이었죠. 서연이 자신을 찾았는데 왜 자신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던 걸까? 회사에 전화가 왔으면 당연히 보고가 올라와야 하는데 선우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선우는 곧장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물었죠. 4년 전에 나한테 온 전화 기록 다 뽑아줘. 개인 전화 말고 회사로 온 것들.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두툼한 서류 뭉치가 선우의 책상 위에 올라왔죠. 선우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봄 서연이 죽기 직전의 기록을. 대부분은 업무 관련 전화였습니다. 방송국, 광고 대행사, 콘서트 기획사. 그런데 특이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같은 번호에서 수십 번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처리 결과는 모두 연결 불가로 되어 있었죠. 선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십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연결이 안 됐다고? 그게 말이 되나? 선우는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번호에서 온 전화, 왜 다 연결 불가야? 비서실장은 기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은 4년 전에는 이 자리에 없었다며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선우는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당시 비서실에서 일했던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긴 중견 직원이었죠. 선우는 그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4년 전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려는 전화 있었어?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난다고 어떤 여자분이 계속 전화를 했다고 했죠. 사장님의 오랜 지인이라며 꼭 연결해달라고 급한 일이라고 했다고. 선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게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 번호에서 전화 오면 절대 연결하지 말고 사장님께 보고도 하지 말라고. 선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라면 강태주. 자신을 대비시켜주고 지금까지 뒤에서 밀어준 사람.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서연의 전화를 막았다고?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무슨 말 했어? 직원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죽기 전에 꼭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선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회장님이 막으라고 했다고?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선우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선우는 복도를 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이 말기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자신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강태주가 막았다고? 왜? 대체 왜? 선우는 다시 비서실로 가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4년 전에 자신 앞으로 온 우편물, 특히 개인 편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죠. 역시나 편지도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오서연 하지만 그 편지는 선우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회장실 이관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선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것,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던 것, 그리고 4년 전 서연의 연락이 자신에게 닿지 않은 것, 모든 것의 뒤에 강태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일까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서연이 갑자기 떠났는지, 혹시 누군가 뒤에서 손을 썼는지. 선우는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아야, 아빠야. 외할머니 뵈러 가도 될까? 설아는 의아해했지만 괜찮다고 했죠. 선우는 곧장 설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자신이 젊었을 때 하숙집을 운영하시던 분. 그분이라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설아네 집에 도착한 선우는 작은 방에 누워 계신 외할머니를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으셨지만 선우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죠. 자니가, 선우 아니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며 죽을 때까지 자네 이름을 부르더라며 울먹였죠. 선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20년 전에 서연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아시냐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서연이가 자네 기획사 사장한테 협박을 받았어.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이 서연이를 찾아와서 자네 옆에 있으면 자네 인생 망친다고 했다고. 떠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다고. 서연이가 그 말 듣고 울면서 짐 쌌다고. 선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주가 20년 전에 이미 손을 썼던 겁니다. 서연을 협박해서 쫓아내고 4년 전에는 죽어가는 서연의 마지막 소원마저 막았던 것이죠. 선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서연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설아의 인생까지 망쳐놓은 것이었죠.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꼭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집을 나서며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아빠가 확인할 게 있어. 며칠만 기다려줘. 설아는 아빠의 굳은 표정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죠. 차 안에서 선우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회장님 만나야겠어. 약속 잡아줘. 박준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뒀던 진실, 이제 직접 확인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이 왜 떠났는지, 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만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우는 AB엔터 본사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20년 동안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 은인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진실을 물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넓은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태주는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5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빳빳한 양복. 선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강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강태주는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에 오서연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온 거 아느냐고. 강태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강태주는 곧 표정을 추스르며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우는 한 걸음 다가갔죠. 왜 비서실에 지시했느냐고, 그 번호에서 전화 오면 절대 연결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리고 편지도 있었다고, 왜 그 편지가 회장실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주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죠. 맞다고, 자신이 막았다고. 선우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죠. 그 여자가 선우에게 연락하면 안 됐다고, 선우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고 그때 서연이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기암이었다고 소리쳤죠. 그걸 알면서 막은 거냐고. 강태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면서 막았어. 그게 너한테 좋은 거였으니까.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알면서 막았다고? 서연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선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연의 웃는 얼굴, 옥탑방에서 함께 보낸 밤들, 결혼하자던 약속,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서연.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느냐고, 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회장님 때문이냐고. 강태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도 자신이 손을 썼다고, 서연을 찾아가서 떠나라고 했다고. 선우 옆에 있으면 선우 인생이 망한다고, 진짜 선우를 사랑하면 떠나라고 했다고.
선우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서연이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서연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꿈을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그것마저 막혀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 4년 전 알지 못했던 서연의 죽음, 그리고 방금 알게 된 잔인한 진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죽으면서까지 나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회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걸 왜 막은 거예요? 왜?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강태주는 그런 선우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선우를 위한 거였다고. 자신이 아니었으면 선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냐고. 선우를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그런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나를 위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내 아이가 있는 것도 모르게 하고 서연이가 죽어가면서 나를 찾는 것까지 막은 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강태주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죠. 서연이는 죽을 때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자기를 피하는 거라고, 만나기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선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병실에서 홀로 전화기를 붙잡고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을 들으며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눈을 감았을 서연. 그 모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는 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강태주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죠.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아끼는 척한 것뿐이었죠. 자신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였던 겁니다.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은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회장님에게 자신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라고. 강태주는 콧웃음을 쳤죠.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차피 지나간 일이라고.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서연이 죽은 게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가 당한 거, 내 딸이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거 다 밝힐 거예요. 강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라는 말에 눈이 커졌죠. 선우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남긴 게 있다고, 자신의 딸이라고. 19년 동안 자기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그게 다 회장님 때문이라고. 선우는 회장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나한테 해준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서연이한테 한 짓을 덮을 수는 없어요. 나도 서연이도 내 딸도 우리 가족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로비를 지나면서 차에 오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선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매니저 박준호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만 뭐라고 말을 걸 수가 없었죠.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옆에 없어서, 네가 죽을 때 손 한 번 못 잡아줘서 정말 미안해. 선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4년 늦게 전해 들은 서연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서연이 남긴 딸이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죠.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설아한테 가자. 네, 사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죠. 서연이 없는 세상 하지만 서연이 남긴 것이 있는 세상. 선우는 다짐했습니다. 설아를 꼭 지키겠다고, 서연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설아에게는 해주겠다고, 그리고 강태주에게 한 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선우가 회장실을 나온 다음 날 강태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B엔터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고 선우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했죠. 이사진 대부분은 강태주의 사람들이었고 표결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20년 넘게 일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하지만 강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우에 대한 악성 기사를 언론에 뿌리기 시작했죠. 횡령 의혹, 갑질 논란, 사생활 문제.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었지만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은 기사를 믿었고 선우에 대한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어제까지 국민 가수라고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연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돈도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우는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거짓 위에 쌓은 성공이었으니까요. 강태주가 서연을 쫓아내고 서연의 마지막 소원까지 막으면서 만들어준 성공. 그런 것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선우는 설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회사에서 쫓겨난 것, 기사가 다 거짓이라는 것,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 설아는 묵묵히 듣다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선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기업 사장이었던 사람이 딸의 허름한 빌라에 얹혀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으니까요. 그렇게 선우는 설아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우는 행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낮에는 설아와 함께 외할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설아가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맑고 깨끗한 목소리,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 그리고 타고난 음색. 선우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선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설아에게 말을 꺼냈죠. 노래를 해보지 않겠냐고, 가수가 되어보지 않겠냐고.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의사가 될 거라고, 아픈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선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죠. 설아의 꿈을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들려주던 그 카세트 노래, 부르면 가슴이 뛰는 그 느낌. 의사가 되겠다는 건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건 노래였죠. 설아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 꿈은 뭘까? 며칠 후 설아가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거냐고, 가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아빠가 보장해.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해보겠다고. 선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서연이 남긴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오디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AB엔터가 아닌 다른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신인 가수 오디션이었죠. 설아는 긴장한 채 오디션장에 섰고 선우는 객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설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한 그 노래, 어릴 때부터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죠. 설아의 목소리가 오디션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다른 참가자들도 숨을 죽였죠.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설아도 오디션에서 1등을 차지했죠. 기획사 대표는 설아를 바로 데뷔시키고 싶다고 했고 선우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데뷔곡은 설아가 오디션에서 부른 그 노래로 하겠다고. 설아는 데뷔했습니다. 데뷔곡은 아빠가 엄마에게 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노래였죠.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선우의 데뷔 때와 비슷했지만 더 뜨거웠죠. 사람들은 설아의 목소리에 열광했고 차트 순위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신인이냐며 대체 이 노래는 뭐냐며 온라인이 들썩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태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선우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강태주는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저 신인 가수가 몰락한 이선호의 딸이라고, 숨겨뒀던 사생아라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설아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자식이라느니, 숨겨진 비밀이 있다느니 온갖 악성 댓글이 달렸죠. 설아는 흔들렸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다니. 하지만 선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이제는 다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선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20년 전 자신이 서연과 사랑했다는 것,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의 방해로 헤어지게 됐다는 것, 서연이 임신한 채 쫓겨났다는 것,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것, 그리고 4년 전 서연이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을 찾았지만 누군가가 그 연락을 막았다는 것. 선우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비서실 기록,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서연이 보낸 편지의 존재. 모든 것이 강태주를 가리키고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건 상관없다고, 악성 기사로 매장당한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서연이 당한 일, 그리고 자신의 딸이 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두고 볼 수 없다고. 설아는 불륜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딸이라고.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뒤집어졌죠. 선우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고 강태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AB엔터 주가는 폭락했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태주는 궁지에 몰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AB엔터는 몰락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죄,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마저 막은 죄. 대중은 강태주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사람들은 설아의 노래에 다시 귀 기울였고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엄마의 노래를 부르는 딸, 아빠의 재능을 물려받은 신인. 설아는 빠르게 성장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신의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선우는 작은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보잘것없었지만 설아를 제대로 보살펴줄 수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가 직접 딸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것입니다. 선우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서연에게 못해준 것들을 설아에게는 꼭 해주겠다고. 설아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확정됐습니다. 데뷔 몇 달 만에 이룬 쾌거였죠. 선우는 콘서트 마지막 무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부르는 듀엣 무대, 그리고 그 노래는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설아는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 데뷔 몇 달 만에 이룬 쾌거였죠.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설아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아빠와 함께하는 듀엣이었죠.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 엄마가 평생 들었던 바로 그 노래를 아빠와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선우는 기획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콘서트 진행 순서를 확인하고 혹시나 빠뜨린 건 없는지 체크했죠. 매니저 박준호가 들어와 출발 준비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죠. 꽃다발을 사야 한다고. 설아 첫 콘서트인데 아빠가 꽃도 없이 가면 되겠냐고. 선우는 박준호에게 차를 먼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근처 꽃집에서 꽃다발 사서 택시로 가겠다고. 박준호는 같이 가자고 했지만 선우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죠. 꼭 고르는데 시간 걸릴 테니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박준호는 알겠다며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강태주는 어두운 표정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회사도 명예도 돈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전부 이선호 때문이었죠. 그 녀석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으면 자신은 여전히 AB엔터의 회장이었을 것입니다. 강태주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선우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강태주는 선우가 오늘 콘서트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선우의 차가 나타나면 들이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선우가 타고 다니던 바로 그 차였죠. 강태주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급가속했고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돌진했죠. 박준호는 백미러로 뒤를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강태주의 차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한 강태주의 차는 그대로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주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강태주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회장이었던 남자,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던 남자의 허무한 최후였죠. 콘서트장에서는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설아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아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콘서트 시작 전에 오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었습니다. 공연 중간 휴식 시간, 스태프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선호 사장님 차가 사고 났다는 연락이 왔다고,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설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사고 났다고? 설마. 설아는 휴대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를 잃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빠마저 잃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스태프들이 설아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라고, 일단 공연을 마무리하자고. 설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공연장 밖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기다리고 있었죠.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무대로 향했습니다. 공연 마지막 무대, 아빠와의 듀엣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죠. 설아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에 섰고 조명이 비춰졌죠.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설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마이크를 들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죠. 익숙한 멜로디, 어릴 때부터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바로 그 노래의 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 서연아. 설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목소리였죠. 무대 뒤편을 돌아보니 기타를 든 선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한 알음 안고서.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설아 옆에 섰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이어갔죠. 설아도 마이크를 들고 함께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듀엣, 엄마에게 바치는 노래. 두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뭉클한 감정에 눈시울을 붉혔죠.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설아는 아빠를 끌어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죠. 선우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꽃 사느라 그랬다고. 설아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채 대답했죠. 걱정했다고, 아빠가 안 오는 줄 알았다고. 콘서트가 끝난 후 선우는 설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태주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박준호가 대신 차를 몰았다는 것, 그리고 강태주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 설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강태주는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까지 막은 사람이었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우는 설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없다고.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선우와 설아는 서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외할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 왔죠.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연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선우는 빨간색 카세트를 꺼냈죠. 20년 전 서연에게 선물한 바로 그 카세트, 그리고 설아가 서연에게 물려받은 바로 그 카세트. 선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기타 선율, 그리고 젊은 시절 선우의 목소리. 서연아라는 가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선우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제야 왔다고. 설아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설아를 지키겠다고. 설아도 엄마에게 인사했죠. 아빠 찾았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가수가 됐다고, 엄마가 좋아하던 그 노래로 데뷔했다고. 외할머니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남자도 왔고, 내 딸도 잘 컸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스한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죠. 카세트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사랑, 19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야 완성된 가족. 선우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죠. 묘지를 빠져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선우와 서연의 사랑은 결국 설아를 통해 이어졌죠. 가족은 결국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피는 피를 부르고 인연은 인연을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 것 같았죠.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엄마도 행복하지?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따스하게. 여기까지가 설아와 선우,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낡은 카세트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된 기막힌 사연이었죠. 서연은 끝까지 선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평생 들었죠. 그 사랑은 결국 딸 설아를 통해 선우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늦어도 멀어도 진심은 결국 닿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꼭 전해보세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